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2014년을 정점으로 주춤했던 국내 기업 M&A가 다시 급속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오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 성장의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쇼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소카가 지난 7월 해외 PEF에서 5억 달러를 투자 유치하기로 잠정 약속했다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친기아의 디폴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앞으로 혁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에 대한 팁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기사는 1면 그리고 3면에 자세하게 실려있는 국내 M&A 시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네, 성장 한계, 규제 부딪힌 대기업, PF 해외 자본의 회사 팔았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2014년을 정점으로 주춤했었던 국내 기업 M&A가 다시 급속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인수합병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기업 경영진들의 전망은 다소 혼란스럽다라는 게 현재 업계 분위기인데요. 주춤했었던 국내 기업들의 M&A 시장이 최근에 다시 폭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구체적으로? M&A가 폭증하고 있던 이제 뉴스 네. 기사죠. M&A, 인수합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필요합니다. 근데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존에 이제 산업자본들이 주로 인수합병을 해왔다면 이번에 인수합병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은 바로 PEF, 사모투자펀드나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산업자본이 가져왔던 확보를 했던 오너십이 이제는 사모투자펀드나 해외 투자자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도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M&A 인수합병이 깊은 소식이 돼서 정시 화랑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이 산업 성장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모투자펀드의 약 8조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된 거래가 6조 훨씬 넘습니다. 그럼 네. 합해서 14조가 넘어간다는 것인데 국내 산업자본의 투자 물론 이제 사모투자펀드에는 일부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M&A는 활발했지만 이 이유 자체가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기업하기가 어렵다. 규제 때문인 겁니다. 네. 결국 규제 전봇대를 뽑아버리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 이것이 인수합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씁쓸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M&A 시장은 37조 원대로 시장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헤드라인에서 확인이 되다시피 PEF, 사모투자펀드 그리고 해외 자본의 회사가 팔렸다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 사모투자펀드로 손바뀜이 된 주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기업 계열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이 기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 기업들까지 PEF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나 이제 사실상 오너십이 넘어가는 건데 상당히 놀라울 만한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롯데카드도 그랬죠. 린데코리아, SKC, 코롱, 그다음에 서브원, 롯데 손해보험, 동부제철 등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탄탄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까지도 이 PEF로 손바뀜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외에 또 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3D 스캐너로 폭풍 성장을 했었던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메디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유리공업 탄탄했죠. 성동조선해양 물론 이제 조선업 쪽이 상당히 요즘에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성동조선해양 등도 PEF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자본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매각도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간 브리핑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우한 형제들 DH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기업 쪽에 인수합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그다음에 닥트 자르트 굉장히 기술력을 갖춘 그런 화장품 기업이었죠. 그다음에 커피빈, 소아랩 이게 해외 투자자를 찾아서 성장 한계를 이제 돌파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 문제는 규제라는 겁니다. 훨씬 더 성장해서 국내 정시에 상장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독일 정시에 상장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결국 국내 규제에 질린 이런 성장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 또는 국내 대기업 집단마저도 규제에 이제 질려서 못하겠다. 산업 자본이 웬만해서는 국내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뉴스가 될 수 있고요.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에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규제를 왜 못 푸느냐. 네, 알겠습니다. M&A 시장이 뭐 활성화된다라는 건 뭐 한편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좀 씁쓸하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M&A 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는 사면에 실린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2020년 신년 기획 기사가 연속으로 실렸는데요. 기사 제목 보시면요. 전통산업 모빌리티서 혈투, 한국 기업 힘겨운 추격전입니다. 기사 내용 볼게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오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 성장의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 쇼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빌리티, 인공지능, 5G 통신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매일경제가 아주 좋은 이 기획 기사를 뽑아냈는데 이것이 주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장 5년 후의 먹거리, 10년 후의 먹거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중요한 키워드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AI, 인공지능이죠. 빅데이터, 그다음에 5G, 초고속 통신망이죠. 이런 것도 이제 선점 경쟁입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줄곧 강조를 해왔었는데 10년 안에 강력한 위기 신호가 와 있거든요. 전통적인 시장들 제조업, 조선, 철강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대체할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강력한 경고에 축약된 용어로서 피크 쇼크. 말 그대로 이제 정점에 다다른 이 사업들이 무너지고 나면 이것을 대체할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빌리티,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인데, 지금 데이터 3법도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굉장히 힘겨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일 조성돼 있냐. 결국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기술연구소를 열 수밖에 없는 아직도 수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천억 대의 지금 해외에서는 글로벌에서는 M&A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비가 되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 기사 내용입니다. 네. 신년 기획 기사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 있는데요. 기사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현대차가 현재로서는 모빌리티 기술 확보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이게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해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강당에 현대차 그룹의 대강당에 1,200명을 모아놓고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가야 될 방향은 뭡니까? 네 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모빌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동차 회사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이게 자동차라도 완전히 혁신된 미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고, 이 모빌리티의 길은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를 넘어서서 자율주행차로 가는 것이고, 그 자율주행차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인 것이죠. 이렇게 갈 때 한 50% 정도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30% 정도는 또 바로 개인 나르는 PAB입니다. 개인용 또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비행 자동차죠. 그다음에 하나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이렇게 다각화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현대차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임직원에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바로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완전히 변모하는 그런 이 현대차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연 기관이었잖아요. 네. 뭐 디젤이냐 아니면 휘발유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빈번하게 언급할 내용들은 자동차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몇 단계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이제 지금 4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게 5단계까지 가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죠. 이게 얼마만큼 빨라지느냐가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단계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 현대차는 더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은 이 액티브에 20억 달러씩 두 차례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죠. 총 40억 달러, 4조 8천억의 투자를 해서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계약도 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용 비행체, 이거 뭔가 좀 공상각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AB 계획에 대해서도 이 1조 8천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서 우리가 조간 브리핑에 소개를 또 해드렸던 적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투자를 약 60조에 달하는 총 합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미래가 없다는 것도 바로 현대차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산업 전반이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먼저 살펴봤고요. 삼성전자, SK그룹, LG전자 그 외의 기업들의 전략은 그러면 어떤가요? 네, 이제는 대기업들이 다 나서고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것이 대기업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사실상 한국 기업 생태계 전반이 이제는 이 모빌리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 기업이 모빌리티로 가는 것보다 IT 기업이 모빌리티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IT, 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빌리티로 이제 영토를 넓혀가는데 이미 우리가 자동차 전장과 관련해서 이 하만 이거 인수를 한 것은 다 알고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3억 달러 정도의 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자동차 쪽에 또 완성차 쪽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오스트리아의 자율주행 혁신 기업인 TT테크에 이제 투자를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자율주행차 기술만큼은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삼성차와 같은 완성차는 아니더라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SK그룹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배터리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 모빌리티,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는 성장 기반 자체를 모빌리티, AI, 5G,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겠고 LG전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헤드램프 기술을 갖춘 오스트리아의 GKW죠. 여기 1조 4천억 인수를 했는데 기술 제휴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왜 그럴까? LG전자도 배터리 기술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 모빌리티 시대에 LG전자도 빠질 수가 없다. 가전제품만 만든다고 해서 이제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이 모델로 미래의 기반으로 또 모빌리티를 가져가고 있는 대기업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10년 안에 전통 산업들이 지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힘겨운 추격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세 번째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면에도 실려 있고요. 타다의 6천억 유치가 무산됐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그랩 5조 유치할 때 타다 500억, 국제 외톨이 된 한국 모빌리티입니다. 역시나 앞선 기사에 이어서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5조 원과 500억 원, 이 그랩과 카카오 모빌리티 소카 측이 올해 투자받은 금액의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단독으로 실린 기사인데요. 타다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 어떤 면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단독 기사인 만큼 그만큼 또 임팩트도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창진의 그 동남아 여행할 때 이 공유 승차 제도 이용해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그랩 많이 타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매일경제의 간판 앵커도 여행을 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왜 우리나라는 못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0억과 5조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겨우 액에게 500억 정도밖에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지만 또 투자하는 큰 손 자체도 놓치고 말았던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국제 경제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역시 규제입니다. 오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가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유 경제, 공유 성차 시스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타다도 있고요. 쏘카도 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냐면 카풀 사업이 사실상 지금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사실상 이 그랩이라든지 이런 것과 올라 같은 형태의 공유 승차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택시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라는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런 CEO들은 이런 공유 승차 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이제 법정에다 부르고 국회에 소환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어느 누가 공유 경제와 공유 승차 시스템을 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랩의 경우에는 5천억을 지금 5조를 투자받는 상황인데 겨우 타다의 경우에는 쏘카죠. 운영하는 쏘카는 지난 1월에 500억을 투자받고는 더 이상 투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그러면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12월 들어서 조정권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요. 카카오의 주가는 1% 넘게 올라 14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동남아 차량 호출 서비스인 그랩 그리고 우버 등은 폭풍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모빌리티의 투자 현황은 어떤가요? 폭풍 성장이 맞습니다. 앞서 이제 최근에 유치된 것만 그랩의 경우에 5조, 그 다음에 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쏘카의 경우에는 500억, 이 엄청난 차이를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랩 같은 경우에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규제는 선 규제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동남아 그랩과 같은 공유성차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나중에 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와 또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단순히 이게 성차 시스템뿐만 아닙니다. 네. 그 외에도 사업이 일파만파 커지는 그런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배달 서비스로도 진출을 했죠. 인공지능 고도화 등을 통해서 핵심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것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누적액이 무려 10조 넘어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다음에 우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뭐 버틸 수가 없죠. 이런 규제 속에서는. 근데 4월까지 지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금액 자체를 돌파를 했을 겁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28조 7천억까지 거의 한 28, 9조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유치했고 우버의 경우에도 다양한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타다와 같은 경우, 쏘카와 같은 경우, 카카오 택시와 같은 경우가 단순히 승차 시스템만 머물러서는 이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개발을 해서 AI까지 접목된 새로운 미래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목적인데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 정도에서 규제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현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까지 들여다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면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2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부채덧 걸린 친디아, 중국, 인도 회사채 디폴트 사상 최대입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친디아의 디폴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친디아는 이 최근에 신흥시장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나라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중국과 인도 금융 분야에서 어떤 유동성 한계를 겪고 있는 건가요?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년 글로벌 경제에서 특히 경계를 해야 되는 지역은 뭐 중국과 인도 쪽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중국과 인도 쪽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인도의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문제, 파키스탄 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과의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나라 내부의 문제, 중국과 인도, 친자의 내부 문제입니다. 인구가 무려 3분의 1이기 때문에 내수에서 발생하는 단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바로 금융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빚을 갚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채권 시장의 디폴트, 채무를 불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 자체가 무려 21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련된 경제 해석을 할 때 세 가지가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기업 부채입니다. 기업도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권 자체가 70, 80%가 지금 그림자 금융 때문에 부실한 거 아니냐. 우리가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기업도 문제요, 은행도 문제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문제냐. 가계도 문제입니다. 가계빚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한 성장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후폭풍이 없겠느냐. 후폭풍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장만 한다면야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인도가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경제 성장률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 특허를 못해서 야단이 났는데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 8%를 찍은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근데 올해는 3분기에 4.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 인구가 엄청난 나라거든요. 아직도 인도의 경우에는 완전히 경제 개발 완성 단계에 와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한때 두 자릿수 성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반토막 성장률까지 지금 친디아의 공포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을 위한 과도한 몸부림이 곳곳에서 이제 부작용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중국 당국은 이 디폴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우선 이거부터 네. 이거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감당하느냐 중앙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산업에 또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중국 내부의 문제가 인도 내부의 문제가 이 점에 특히 중국에 우리가 눈여겨 예의주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뭐 한한령이 해소된다 이것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중국 내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겠다. 더 이상 이제는 무너지는 기업이 있더라도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감당해주거나 또는 대비해주지 못한다,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3분기입니다. 중국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57%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래서 2010년에는 27%, 한 9년 전에는 27%인데 지금 9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불이행도 최소화하기 위한 중국이 이제 방안에 나섰는데 인민은행도 비롯해서 중앙은행격이죠. 그다음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법원까지 나섰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기관 고위 관료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중앙전에 등 뭐 시진핑, 리커창 이런 두 인물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경제 기사를 좀 꼼꼼히 보면서 중국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만간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우리 기사 내용으로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 19면에는 기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어제는 LG그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롯데그룹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디지털 롯데 유통판 흔든다. 신동빈의 독한 변신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기존의 틀과 형태를 무너뜨릴 정도의 혁신이 필수다. 이 말은 올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 그리고 지주사 임원 등을 모아놓고 롯데 사장단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신동빈 회장, 직원들에게 어떤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올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네. 우리 매일경제 기사에 변신이 나오면 이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왜?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 롯데그룹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세 가지죠. 이제는 혁신하겠다, 네. 변신하겠다, 변화, 쇄신, 또 세대 교체도 있고 미래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적사, 사적생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적생, 생적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종빈 회장의 이제는 절절한 그런 기업 경영의 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은 이 틀을 무너뜨릴 게임의 체인지가 되라. 기존의 형태로 안주하고 있는 임원들은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상당히 또 많이 교체가 됐고요. 또 혁신과 미래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전 조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오블 오피스까지 불러서 신동빈 회장에서 잘하고 있다. 롯데가 전 방위로 미국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사실은 이런 DNA가 지금 다른 기업 쪽으로, 다른 기업으로도 반드시 전파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이 또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쪽에서 상당히 또 약점을 보였었고 네. 전통적인 제조업도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이제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완전히 변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신속하지 못했다. 우리가 인사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더뎠던 거예요, 롯데가. 네. 그게 뭐 너무 신중했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사업 부문 간에 이제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사장 대표가 아니라 사업 부장 형태로 간다라는 것. 특히 이제 롯데 쇼핑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강조되고 있는데 그동안도 앱들이 계속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롯데 쇼핑, 롯데 마트 이렇게 됐던 건 7개를 완전히 이제 통합합니다. 네. 롯데 온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온라인 몰 공세에 이제 좀 속수무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플랫폼을 디지털화해서 제대로 견고하게 또 모든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이제 디지털 분야 또 온라인 혁명을 이루어서 롯데의 새로운 변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성장 변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롯데의 새로운 변신 과연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날지 또 증시로는 또 주가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연말 새해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것들을 허무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빈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 롯데 내년에 더 가속화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기사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